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좀 첫 만남이라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밖에 미세먼지도 있어서 그런지 다들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쪼록 감기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안준호 관세사이고, 그다음에 이게 저 중간에 나와 있는 게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전화 오신 분은 없었는데 전화를 하기엔 서로 쑥스러우니까 그냥 문자 같은 거 보내시면은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거로 답변을 질문 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는 이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준호라서 JHAN 해서 했는데,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안 하시면은, 카톡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급법 뿐만이 아니라 무역 실무라든지 전체 부분에서도 제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역 실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시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30회 때 합격을 했어요. 이제 제가 2013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반을 공부를 하고 3년차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올해 1차를 보셨던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 1차를 보셔서 당장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당장 올해 2차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총 이제 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0점 분량이 무역실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1문제씩 해가지고 10점씩 해서 20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분량이 무역실무에 비하면은 훨씬 적어요.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내년 2차 준비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잘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내년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도 잘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100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서 한 6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4점대 받으면 다행이고 그 밑으로도 많아요. 아예 안 쓰시는 분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무역 실무로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점수를 올리겠다 더 하시길 것보다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한 2점 이상 받겠다. 점수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수험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하면서 제가 2번씩 나눠서 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외무역법 중에서도 수출입 거래까지 해당이 될 거고요. 제 책에서는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목차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넘겨서 보시면 거기 보면은 대외무역법에 대한 목차가 나와 있고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목차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오늘 저는 제3-1장이라고 하는 수출입 거래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시간에는 4장부터 7장까지 해당하는 대외무역법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비해서 대외무역법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무역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관세법도 있을 것이고 무역 실무로 공부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금의 지급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1장 총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출했던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그건 있었어요. 제 책에 보시면 지금 제가 12페이지 잠깐 넘겨 보실게요. 12페이지에 넘겨서 보시면 지금 문제 4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1년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고 사례형으로 나왔었어요. 소 나와 있고 북한에다가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거를 수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수출로 본다면은 과연 이것도 실적에 해당될 수가 있느냐 실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수출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옆에 보시면 시행령 2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나왔던 것 빼고는 총칙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출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범위라는 것은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칙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한 문제 중에서도 뭐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한 3점에서 4점 정도 되는 그 분량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말고는 총칙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지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다시 목차로 보셔가지고 통상의 지능에서는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통상의 지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서 보시면 제3-1장이 나와 있는데 수출입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아까 저희 사례형으로 봤던 그거 포함해서 총 4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도부터 이제 2차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총 6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6번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4번이 나왔었어요. 수출입 거래에서 4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2장이라고 해서 원산지의 표시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등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원산지 판정에 관한 부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제4장에 수입 수량 제한 조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수출입의 질서 유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작년 문제인 것 같은데 저기 선적 전에 검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선적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면은 무역 거래가 힘들어지니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발생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6장 보칙, 그다음에 벌칙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에도 시간을 다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입 거래하고 원산지의 표시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됐던 것 중에서도 제가 또 분석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제가 네. 기출문제별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이랑 시행령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1년도에서는 제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서는 법이랑 시행령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이때 나왔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 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법이랑 시행령 나왔었고, 그 다음에 11년도에서는 시행령이랑 규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시행령에서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법이랑 시행령, 14년도에도 시행령, 15년도에는 시행령이랑 규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시행령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시행령은 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두 문제라고 하면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시행령하고 같이 물어보는 거죠. 시행령을 물어보면서 규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언급하는 방식으로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외국환급법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외국환급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정만 나온 문제도 있었어요. 규정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대외무역법에서는 규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법이랑 시행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규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전략문자 있죠. 전략문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규정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략문자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항상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 범위의 문제들은 좀 제가 뭐 말씀드리는데 조금 제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겹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범위가 겹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대신 그런 건 있죠. 아예 제낀다는 표현이 아예 안 나올 거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긴 하는데 다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급법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만이라도 하루에 정리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끝까지 정리하겠다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문제가 부담스러우면은 일주일에 한 문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쓸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일주일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내년 7월까지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당장 올해 7월에 본다고 생각해 보셔도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하셔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그냥 단순하게 법이랑 나와 있는 법 시행령 규정들만 암기를 하셔도, 정리를 하셔도 어느 정도는 점수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책을 냈던 이유도 사실은 이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법이랑 시행령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많고 간혹 규정에 가지고 출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어떤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빼고 그냥 법, 시행령, 그다음에 규정들만 가지고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예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웬만큼은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여기 수업하는 게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외무역법 이론, 그다음에 외국환급법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도 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책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배분되어 있지 않아요. 딱 3시간씩 해서 12시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적어도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캐치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정도만 챙겨가셔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칙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제가 썼던 책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때에는 이 책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본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책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그냥 법, 시행령, 규정만 가지고도 딱 펼쳐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총칙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총칙 법 1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과외무역법의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도는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목적만이라도 쓰세요. 아시겠죠? 답안지에다가도 그냥 상관없는 거지만 대외무역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말하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런 목적 하에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도만 써주셔도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0.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적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외무역을 진흥한답니다. 무역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특정이 뭐 독점하거나 그런 게 되지 않고 서로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 사실 목적만 놓고 보면은 좀 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출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목적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 법 2조에 보시면 정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고 시행령 2조에도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법에서 마찬가지인 게 정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외무역법, 외환법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법이 마찬가지인데 범위하고 그다음에 정의 같은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챙겨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무역실무 있었죠. 무역실무. 작년 기출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지급이행에 대한 정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10점짜리 마지막 문제였어요. 입법 문제였는데 지급 60p 600상이 나와 있는 지급이행에 대한 의의를 쓰고 그거와 관련된 신용장을 설명하시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급이행이라는 것이 60p 600에 보시면 2조에 보면은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지급이행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지급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급하고 인수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급 안에는 연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지급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입이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매입이라는 정의는 따로 있었어요. 지급이행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매입에 대한 정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급이행 안에는 매입이라는 것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을 쓸 때에도 매입을 쓰면 안 되는 거였었겠죠. 그냥 인수하고 지급이라는 것도 그냥 지급, 그다음에 연지급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정의에 대한 규정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뭐 정의라는 것을 똑같이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무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무역 거래자 뭐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나와 있는 게 국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수출, 수입에 대한 정의. 저희 아까 그거 있었죠. 기출문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 보시면 그 아까 제가 봤던 거였어요. 북한에다가 소를 무상으로 증여해주는
그냥 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외무역법상 가질 수가 있는 거래관계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주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수출에 대한 정의였어요. 이걸 과연 수출에 대한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령 2조에 보면은 그 정의 규정에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으면은 이것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사례형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는 뭐 내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부분 알고 계시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게 알고 계셨으면은 이 부분은 바로 판단할 수 있었겠죠. 말이 나오는 김에 지금 수출에 대한 범위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1번에 보면은 수출의 범위라고 해서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행령 2조에 보면 정의 규정에 있는데 그 안에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매매, 교환 등을 이유로 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그냥 물품이 해외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면은 이거는 수출로 봐준다는 겁니다. 근데 키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챙긴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불문합니다. 유상이건 무상이건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증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증여. 그쵸? 처음에 매매라는 것은 당연히 돈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유상이겠죠.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것은 뭐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뒤에 보시면 증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증여. 증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준다는 거죠.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그냥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것들만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 여기 포인트가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괄호 안에서 뭐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 채취한 광물 또는 뭐 수산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죠.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도하는 것인데 그 뒤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즉, 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거를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것만, 이것만 해당된다고 고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키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유상이죠, 유상.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유상인 것만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방금 제가 읽었던 매매 뭐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도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사례형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무역업자 A라고 한 사람이 국내에서 뭐 외국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판매를 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국의 그 제조한 공장에서 바로 또 다른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근데 이때는 무상으로 하기로 한다고 이 경우에도 수출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수출로 인정이 안 되겠죠. 무상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에 보면은 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그다음에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게 있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렇죠. 앞에 가, 나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용역입니다. 용역. 그다음에 라에 보시면 그 전자적 무채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대신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전달하는 것, 제공하는 것이 수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알고 계셨으면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북한에다가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보니까 물품이 있어요. 소 500마리, 트럭 100대라는 것을 북한 측에다가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이거는 국내에서 이동을 한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챙길 게 뭐가 있냐면 과연 북한이라는 것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상이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해당 여부 제가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증여로 볼 수 있고, 일견 대외무역법상에 수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북한이라는 것이 사실, 외국으로 보지 않고, 국내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물건을 준다라는 것은 수출한다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반출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표현을. 표현 자체를 수출이 아니라 그냥 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잠깐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읽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와 있는 2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수출뿐만이 아니고 수출 수입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수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관세법 알고 계시잖아요. 관세법에서도 수출 수입이 있죠. 그거 다루고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외무역법 나와 있는 수출 수입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관세법이랑도 연관될 수 있어요. 관세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법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품을 반입하는 거, 우리나라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범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보고 있어요. 수입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관세법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의, 제가 판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써야 되나? 네. 물품을 반입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입이라는 것이 보세구역을 거쳐서 올 수도 있고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수입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이 경우에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은 마찬가지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 있죠. 운송수단. 여러분들 외국 무역선 배 타고 오다가 여러분들 중간에 소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또 따져봐야겠죠. 소장품에 해당되는 그런 도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어가지고, 수입되면 여러분들 세금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 하고, 이제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수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아까 저희 봤던 거 생각해 볼게요. 대외무역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구분하시면, 대상이 되는 거래가 있는 게 대상이 되는 게 물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무채물이 있습니다. 근데 무채물은 전자적이죠. 전자적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보면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유상인 경우에만 수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유상, 무상 얘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상, 무상을 불문합니다. 여러분들 과세평가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물품의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급하는 가치로 보는 게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품의 가치, 밸류로 봐서 과세평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낮게 지불했습니다. 평소 구매하는 것보다 낮게 지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도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물품의 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수출로 제가 썼는데 이거 바꾸면 되죠?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출로 지금 제가 썼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당연히 수출하고 수입은 반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또 외국에서 외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용역 또는 무차임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주는 이게 바로 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외국에 대한 부분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는 외국에 대한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대상 자체가 물품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무체험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이합니다. 국내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국내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세법에서는 보세구역 그냥 생각해 볼게요. 말씀드리면 보세구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관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보세구역에 물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입으로 보지가 않죠. 보세구역 써 있는 것도 이것도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 수입으로 본다는 거지 보세구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보세창고라는 게 있잖아요. 보세창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DHL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물건이 DHL로 들어왔어요. 근데 DH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공항에 물건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 창고가 다 있습니다. DHL 자체 창고가 있고 그거는 보세창고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반입시켜 놓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수입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는 다 보세창고가 아니겠죠. 거기는 수입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창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세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세창고끼리는 보세 운송을 해서 물건을 이제 이동하거나 반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DHL에 해당하는 그 창고에 들어갔을 때도 그 상태 그대로 된 것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수입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국내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제가 시행령 2조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국내 정의가 뭐라 나와 있냐면은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국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간다고 해도 국내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구역도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법에서는 국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내 보세구역에서 물건이 그냥 단순히 들어가 있다, 이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관세법상에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입으로 본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물건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었다. 이 경우에 관세법상에 입장하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상 입장하고 나눠가지고 이걸 과연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때는 이건 수입이 아니다라고, 수입 해당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이 말씀드렸던 그 범위들 있잖아요.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정의 규정들 가지고 언급하시면 되고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정의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법에서는. 외국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도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수입으로 보는 반면에 관세법에서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고, 물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용역이랑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까지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물품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거 있죠. 관세평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수입을 할 때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 물체에다가 화체가 되거나 들어간다든지 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은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운로드 받았어요.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거 과세 안 하거든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바로 이거잖아요. 전자적 형태의 물체물이잖아요.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도 크게 국내 기준, 판단 기준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대상이 되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입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이 더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은 관세법에서는 수출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수출할 때는 관세 부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잖아요. 수입세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수출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부분이 다 수입에 관한 부분들이고, 예외적으로 환급 부분이 있을 때만 수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상태 수출한다든지, 그렇죠? 환급특례법도 얘기를 할 때는 그때 가서야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간에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다뤄보신 분하고 다뤄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맡아뜨린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시험장 가서 이거를 이제 비교하고 있으면 사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책에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취재된 부분이 뭐가 있냐고 살펴보면, 지금 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딱 한 문제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자적 형태의 물체물의 범위, 그 다음에 수출입, 한 문제 더 있네요.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수출입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총칙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특별조치라는 부분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자적 형태의 물체물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목차를 보실게요. 보면은 제가 이제 배점을 해놨고, 옆에 보면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 그 밑에 보면 시행령, 그 다음 규정, 밑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봤던 부분이었지만 일단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규정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전자적 문체물만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아까 저희 봤던 거 용역에 대한 것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딱 이것만 놓고 이렇게 나오겠다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 있죠. 용역의 범위,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수출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시면 시행령 4조에 가서 보면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영상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것들을 집합시켰던 집합체와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죠.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부에서는 그러니까 기관장이 이게 나오면은 무조건 산업통상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기관은 다 산업통상부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위임을 한다든지 위탁해서 다른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답을 기술하실 때에도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이것들의 수출입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인데 이거는 저희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제가 수출 처음에 수출 수입 말씀드리면서 총 4가지 있었잖아요. 저희 아까 사례로 봤던 거 있잖아요. 사례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 물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무체물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무체물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고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규정으로 가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또는 규정, 고시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원래 법에서 얘기를 다 못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시행령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 또는 규정이라고 하는 거 또는 고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잘 모르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일단 시행령 얘기만 쓰셔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법에 대한 부분만 쓰셔도 기본 점수는 얻고 간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외무역법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법도 마찬가지인 게 법 시행령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법 시행령 말고 가시고 규정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이라도 하고 가시면 만약에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법이랑 시행령만 내용 쓰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령만 가지고 가셔도 기본 점수 받을 수 있다. 대신에 공부를 하면서 점점 하면 할수록 조금씩 살을 보채겠다. 규정도 조금씩 정리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되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규정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다음에 볼 때는 법이랑 관련 시행령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법, 시행령, 규정까지 같이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법 따로 시행령 따로 규정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규정을 이제 이것들을 보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법에서 출발을 해서 시행령으로 가고 시행령에서 마지막 이제 규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지금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랑 시행령입니다. 법이랑 시행령을 그냥 3단표로 만들어서 뽑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란 과목 자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법, 시행령, 규정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공부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기본서 보면은 그냥 단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중요한 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목차를 암기한다고 하시면 어떤 특정 내용이 있을 때 그냥 목차는 줄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법 먼저 그 다음에 시행하고 마지막에서는 뭐 시행규칙 또는 뭐 고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법이랑 시행령을 잘 못 썼는데 규정을 잘 썼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는 않겠죠.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수출 수입 이거는 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규정에 가서는 구체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보시면 규정 5조에서 수출에 대한 뭐 범위 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수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수출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 전송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를 하는 거 보았더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반출한 후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송하는 것, 그 다음에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수입은 반대가 되겠죠. 수입은 반대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전송은 똑같습니다. 전송은 똑같고 다만 이제 인도가 아니라 인수하는 것이겠죠. 밑에 보시면 지금 읽어보시면 뭐 컴퓨터 등에 해당하는 장치에다가 저장한 상태로 반입을 한 후에 물건을 반입한 후에 인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 즉 수출과 수입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인도냐 인수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송하는 것이야 뭐 똑같죠. 전송하는 것이야 수출이든 수입이든 뭐 똑같기 때문에 표현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다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것은 수출, 인수하는 것은 수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수출입 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옆에 보시면 규정 25조 내지 28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 기본서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각 거래 형태별로 해가지고 그 수출입 인정 금액 이런 거 있죠. 수출입 뭐 인정 범위, 그다음에 수출입의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인정 기관으로 아마 정리된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그거 꼭 정리하고 가세요. 그거 중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되게 잘 돼 있는 표 있을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글로 이해하고 가지 마시고 그냥 표의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시면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시행령 그다음에 규정에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인정 범위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이 나와 있습니다. 유상. 돈을 주고 받는 거래만 인정해준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정 금액 봤더니 입금 확인한 금액, 수출 같은 경우에 입금이 된 금액,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 이것들이 인정되겠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정 시점은 입금일하고 지급일. 수출 같은 경우 입금된 날짜, 그다음에 수입된 경우에는 지급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그 확인이라든지 증명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것들을 다 확인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죠.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탁을 했어요. 넘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무역협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거 너네들이 맡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수출입 실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출한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실적을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수출했던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받았을 때, 입금이 됐을 때 그때는 오케이 수출로 봐준다. 그다음에 반대가 되는 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급했을 때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 자체도 지급일, 그다음에 입금된 날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
금액 같은 경우에도 입금이 확인된 금액, 그 다음에 지급이 확인된 금액, 이것들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가지 기간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부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까지 해서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제가 또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